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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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부터 릴레이 온라인 상담 방송이 각 분야별로 4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상담 방송이 진행될 맡은 달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상담 주제는 바로 청년 상담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청년 주거 컨퍼런스에 이렇게 많은 청년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청년 주거 문제의 진심인 시민단체가 짚어주는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서울 청년센터 오랑에서 알려주는 청년 상담 이용 튜토리얼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지금 실시간 채팅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다면 아래 자막에 보이는 오픈 채팅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이야기해 주실 민달팽이 유니온 김가원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가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년주거 컨퍼런스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더 반가운데요. 꾸준히 상담을 해주시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자주 묻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뽑아서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하나씩 이야기해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는 김가원 활동가입니다. 오늘 저도 청년주거 FAQ로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해서 어떤 사례를 가져오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집에 살면서 전월세 계약을 맺고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좀 흔히 합의의 영역, 협의의 영역이라던가 뭔가 관행의 영역 등으로 빠져서 혹시 뭐 이거는 임차인인 나의 의무인지, 뭐 임대인의 의무인지, 혹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약간 좀 이렇게 헷갈리는 사례들이 많아서 오늘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배짱님께서, 우리 배짱님께서 이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네, 월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요.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 사양에 원상복구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도배지를 원상복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에 벽지도 포함이 되나요? 네, 원상복구, 수리수선, 벽지 이런 문제인데요. 이 입주하고 나서 수리수선 문제들이 또 이제 청년 세입자들이 많이 겪는 그런 좀 주거 분쟁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벽지 같은 것도 많이들 참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벽지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상 회복의 범위다라고 이거를 주장하기에는 일단 애초에 좀 최초의 이 벽이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렇게만 바로 질문을 주셨을 때는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이제 그리고 내가 뭐 고의로 훼손한 게 아니다 이러면 또 꼭 원상 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원상 회복의 이제 원상 복구의 의무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좀 자기 편한 대로 좀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좀 판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상 회복의 범위에 포함하는 판례라고 한다면은 이제 법 판례에서는 도배를 바꿔야 할 정도의 못자국, 혹은 여기 보시면은 바퀴의자로 생긴 마루바닥의 흠, 그리고 이삿짐을 옮기면서 발생한 마루 긁힘, 그리고 에어컨 누수를 방치해야 하여 생긴 벽의 부식, 뭐 결로 방치로 인한 얼룩과 곰팡이, 애완동물 사용에 따른 기둥의 홈, 그러니까 벽지 말고도 다양한 사례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상 회복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원님, 이사 후에 알 수 있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뭐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아니면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서 바래진 벽지들, 이런 거는 원상회복의 범위가 아닌 거군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도 사실 이사 이후의 사례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요. 이사 이후에 했어도 뭔가 내가 고의로 나의 이제 실수로 고의로 일어난 것인지, 혹은 이제 뭐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마모되거나 손상된 것인지,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갈린다고, 좀 크게는 그렇게 갈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법원 판례를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트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볕으로 인한 벽지의 변색,
그리고 에어컨 설치로 인한 나사못 자국, 그리고 가전 가구 뒷면에 벽에 검게 변색이 되는 거, 그리고 벽에 걸어놓았던 달력이나 액자의 흔적, 이런 것들은 이제 원상 회복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후에도 또 수리수선 문제로도 자주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비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질문은 우리 달래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퇴실을 앞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청소비 10만 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 청소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청소비 같은 것도 우리가 또 자주 만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설물에 관련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혹은 임대인의 허락 없이 개조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민법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데요. 또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서도 임대인이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경우에는 또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고 민법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상 회복의 의무가 이걸 반드시 계약했을 당시에 그대로 돌려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또 여기서 또 판례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판례 예시를 보면은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이나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이런 흔적의 경우에는 이 통상의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비정상적인 임차 목적물 사용이라던가 혹은 현저하게 관리 의무를 해태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원상회복이 필요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집이 어떤 상태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만약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지금 임대인이 단순히 창틀에 먼지 이런 걸로 청소비를 요구해요. 이러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요구라고는 볼 수 없겠죠. 이에 대해서 내가 꼭 청소 비용을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또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청소비를 명시해 둔 적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청소비는 퇴실할 때 몇만 원을 내고 간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의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원님 그러면 고의 과실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수리비에 대해 청소비 이런 걸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군요. 그러면 계약서에는 따로 적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계약서에 적지 않았는데 구두로 요구했다. 이 경우에도 혹시 입주할 당시에 내가 임대인으로부터 퇴실할 때는 청소하는 대신에 청소비 10만 원 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는지 없는지 한번 조금 돌이켜 보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내가 구두로라도 합의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에 따라서는 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청소비를 좀 부담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좀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좀 협상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직접 청소업체 견적을 내봤는데 10만 원까지 안 나오더라. 그러면은 10만 원보다 금액을 낮추는 정도로 협의를 하거나 혹은 이제 내가 그동안 방을 깨끗하게 사용해왔음이 증명이 되면은 그거를 이유로 들어서 혹은 이제 퇴실할 때 내가 또 따로 청소를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특약에도 없었고 구두로 퇴실 청소비를 합의한 적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부당하게 요구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부당하다고 거절하거나 혹은 이미 그 청소비를 뺐다면은 그 나중에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수리수선에 관련된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계약 기간과 계약 만료에 관한 사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고 나서 가장 많이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이 갱신을 보려면은 계약 만료 혹은 갱신을 이야기해야 하는 기간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르다라는 점을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달래님과 2년짜리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볼게요. 월세로 맺었어요. 그리고 달래님이 임대인, 제가 임차인이라면은 네, 달래님이 임대인,
제가 임차인이라면, 자, 달래님은, 그러니까 임대인은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계약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뭐 만료하거나 혹은 조건 변경해서 갱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 임차인 여기 새 들어 사는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뭐 계약을 만료하겠습니다. 혹은 갱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간 내에 둘 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라고 보고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래 맺었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차 계약이 2년보다 짧을 경우, 뭐 6개월짜리, 1년짜리 계약이었다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된 그 계약 기간은 2년까지 보장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가원님 그러면 이 말씀해 주셨던 6개월부터 1개월 사이 그리고 또는 임차인이라면은 1개월 전 사이 그 기간이 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이 갱신을 이야기해야 되는 기간 사이에 둘 다 아무 말 없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임대인이 계약을 만료하자 혹은 뭐 어떻게 조건을 변경해서 갱신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더 살고 싶을 경우를 예시를 들면은 그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자라고 해서 그에 따르면은 내가 따를 마음이라면 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이 청구권을.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계약을 만료하자고 했을 경우에나 아니면은 나랑 좀 이제 계약 갱신의 그런 조건들이 협상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명시적으로 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1회에 한해서 그렇게 계약을 갱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갱신 기간에 갱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되나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내가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을 때는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계약 해지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다만 내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서 3개월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갱신이 최고네요. 갱신은 무조건 될 수 있는 거죠? 갱신은 그 기간 안에 둘이 아무 말도 안 했다 하면은 그 갱신이 된 것으로 본 거예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거절할 수 있다고 하시면 만약에 이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도 1개월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부랴부랴 막 뭐 보름 전에 와서 일주일 전에 와서 계약 계약 만료하자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이미 기간 동안 아무 말이 없어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원님 오늘은 10월 28일이 계약이 만료된다고 치면 이 2개월이나 1개월은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달에서 2달을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28일이면 8월 28일, 그러니까 오늘이 그 계약 만료일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8월 28일 0시 이전, 8월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 있죠. 그 이전까지는 말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렇게 묵시적 갱신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2년을 모두 거주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임차인만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3개월로 단축하여서 정상 종료할 수도 있으니 이 묵시적 갱신을 2개월의 갱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사람은 1개월, 한 사람은 2개월 이렇게 말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원래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그리고 임차인은 1개월이 맞는데 이제 작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이후부터 새롭게 체결하거나 혹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 1개월이라는 조건이 2개월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초의 계약 언제 맺었나 이 시점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은 계속 반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2년짜리 계약을 맺고 살았는데 정말 10년 동안 둘이 서로의 존재를 잊은 것 마냥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정말 묵시적 갱신이 계속 된 거예요.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일단 한 번의 기회가 아직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명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약간의 꿀팁을 드리면, 내가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임대인도 말이 없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우리 갱신하자라고 하면은 잘 협상을 해서 그냥 갱신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임대인이 우리 이제 끝내자, 만료하자, 혹은 뭐 좀 조건을 너무 터무니없이 제시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요것과 좀 관련해서 다음 것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까지는 이제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계약 만료에 관해서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을 이제 배짱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저에게 다음 계약에 중개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내야 되는 것일까요? 네, 요거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나의 계약을 만료하고 이사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다음 세입자의 중개 수수료를 나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거는 아주 명료하고요. 네, 한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은, 그리고 판례를 보면은 거기에도 뭐 임차인이 이런 걸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관행이나 뭐 그동안 해왔으니까 뭐 이런 이름으로 좀 지불해 온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내가 중간에 그냥 나의 의지로 퇴실하고 싶을 때 이제 빨리 퇴실하고 싶은 그런 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고 싶은 마음 등으로 이제 임대인이 그럼 다음 세입자의 중개 수수료를 나에게 부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이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좀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근데 뭐 내가 정상적으로 내 계약 만료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전혀 다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원님, 그럼 저 궁금한 게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답변과 조금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거주하던 중에 퇴거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때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실하는 거라면 뭐 다음 세입자의 중개 수수료를 또 내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 다음 세입자의 중개 보수 부담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또 겪는 문제 중에 하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좀 불합리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계약 만료일이 됐는데 나는 빨리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단계별로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보시면은 두 가지를 제가 써놨죠. 내용 증명과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써놨습니다. 1단계로는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내용 증명은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현 상황과, 그리고 그래서 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뭐 추가 요구가 있으면 추가 요구까지 뭐 이렇게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 보관용 이렇게 세 부를 준비를 하셔서 우체국에서 임대인에게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내도 이게 도착하지 않거나 반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의 실 주소가 아니라서 도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작성한 내용 증명, 그리고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제가 이런 사유로 내용 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가 아니라서 반송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임대인의 실거주 주소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이 건물 소유주의 인적사항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주소를 안 다음에 해당 주소로 다시 내용 증명을 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항만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부 등본을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떼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은 꼭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떼보아야 합니다.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뜻인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떼보면은 이 임대인이 임차인들한테 제때 보증금 돌려줬나 안 돌려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소 사항을 꼭 포함해서 한번 떼보시고 그리고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었구나 그런 게 밝혀지면은 그런 임대인과는 사실 좀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강원님,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임대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등기부 등본 안에 있는 임차권이라는 단어를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보증금 안 돌려줬을 때 할 수 있는 2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내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나의 임차권을 임대인의 등기부 등본에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등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을 때, 이 사람 이 임차권 설정된 이력을 보고 이 임대인 임차인한테 돈 안 돌려준 거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새 집에 이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짐을 빼기 전에, 그리고 새 집에 전입 신고하기 전에, 현재의 집에 아직 전입 신고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주실 게 혹시 없으신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요. 그러면은 다시 또 등기부 등본 설명으로 좀 돌아가 볼 수 있겠는데 아까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떼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사항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임차권이 설정된 이력이 뭐 진짜 열댓 개가 나온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게. 사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주긴 돌려줬으나 상습적으로 제때 안 돌려준 임대인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떼봤을 때 임차권 설정 이력이 좀 많은 임대인과는 좀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와, 이게 보증금은 분명히 저희 돈인데 이게 내 돈을 내가 나갈 때 돌려받는 일이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이렇게 험난하군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가원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많이 주시는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보증금 반환과 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고 싶으면은 집을 잘 보여주는 데 협조해. 그러니까 비밀번호 알려주고 집에 없더라도 내가 그냥 보고 갈게. 안전하게 보고 갈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바로 다음 질문으로 그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같이 볼게요. 네, 임대인이 자기 집인데 어떻냐라고 하면서 제가 사는 집에 들어오려고 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거 임대인 건물이니까 제가 참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들 주십니다. 네, 이것도 명확합니다. 동의가 없는 임대인의 무단 침입은 임대인이더라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이 더 잘 보이게 되었네요. 여기 안 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아무리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동의가 없이 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 하는 것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점유권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사실 근데 임대인은 뭐 내 집인데 어떻냐, 내 건물인데 어떻냐라는 이유로 좀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은 이제 혹시라도 내가 남은 계약 기간 내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좀 참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이 침입하는 것은 좀 주거 침입에 해당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직 결국엔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사전에 혹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처벌이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는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 기간까지는 임대인이 제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올 경우에 처벌의 대상인 무단 침입이 될 수 있으니 임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네요. 뭐 주말에만 보러 오세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저 그 시간에는 집에 있을게요.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사실 꼭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은 이제 나도 좀 원만하게 빠르게 이사를 나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협조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임차인이 만료되기 몇 개월 전까지 뭐 집을 보여주는데 꼭 협조해야 된다 이런 법적인 조항은 없지만은 혹시라도 특약으로 해당 사항을 적었다면은 그런 의무가 좀 발생을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시는 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특약에 적혀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꼼꼼히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도 만약에 빠르게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어쨌거나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항들은 임대인과 이제 사전에 원만하게 집 뭐 제가 있을 때만 보러 오세요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도 질문을 참 많이 주시는데요. 이 질문은 배짱님께서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집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네. 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나는 여기 집으로 살고 있다. 네, 위반 건축물이죠. 용도 변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이거는 국세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면 가능하다. 가능한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그러니까 전입신고 가능한 집이고 나도 전입신고 했을 것. 요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요건은 이제 내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일 것.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주택에 대한 공제 요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임차인다. 본인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하는지 이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또 국세청에 가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 주택에 관련된 요건, 그리고 나 본인 이 이제 신고 가능한 요건인지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에 충족된다면 이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혹시라도 내가 월세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도 홈택스나 국세청에서 이제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월세 세액 공제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님에도 이런 게 걱정돼서 질문을 주시는 것을 왜 주셨을까 추측을 해보면요. 사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런데 여기를 나는 주택으로 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약간 이런 상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집을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런 사항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집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을 했으면 이제 임대인의 소득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임대 소득이. 그로 인해서 임대인과 어떤 갈등이 생기진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런 고민에 이런 문의들을 또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정 청구라고 내가 계약이 만료되고도 어떤 기간 안에 이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면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해당 사항을 좀 챙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약으로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특약으로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현격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해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약으로 넣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도 역시 특약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금지하고 있었어도 나는 신청할 수 있다.
듣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중요한 점이 일단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복은 되지 않으니 이 둘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비교해 볼 것. 혹시나 이렇게 특약사항의 월세 세액공제 금지를 작성하셨더라도 요거에 대해서 임대인과의 관계가 우려가 되신다면 이 월세 세액공제는 5년 이내에 경정 청구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금지를 했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현격하게 해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사항들을 이제 이런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역시 특약으로 금지를 했어도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월세세액공제의 조건으로도 전입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입신고가 우리의 모든 권리의 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셨을 때 꼭 이사를 가자마자 전입신고를 바로바로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사례를 이제 다음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다음 사례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했다는 말은 이제 친구분이 전입신고를 했다는 말인가 봐요. 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아 주셨는데요. 이 경우에도 계약서를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마다 좀 서로 다른 특약 내용을 적게 되죠. 근데 만약에 1인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혹은 관리비는 1인 거주 시에는 2만 원, 2인 거주 시에는 3만 원 등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특약으로 명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동거인이 전입한 것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동거인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임차인이 계속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동거인에 대한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두 명이 이 집에 거주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계약서에 두 분 다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과 그렇게 두 명의 임차인의 이름과 정보를 기재하면서 계약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런데 좀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근데 이 집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줬다. 돈을 받고 이 집을 내가 점유하고 있는 이 집을 빌려줬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전대라고 하죠. 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인이 이제 계약 해지를 말할 사유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대는 꼭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 요것을 하나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동거인이 있다고 하면서 거절한다. 이 경우에도 동거인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내용을 또 봐주시면 좋은데요. 6조에 보시면은 이제 계약갱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하면서 이제 예외 사항을 쭉 나열한 것이 있어요. 아마도 임대인의 실거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대표적인 예외 사례로 많이 아실 텐데 여기 이런 9가지 총 사례가 적혀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뭐 친구 집이나 형제자매 집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가원님.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조금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 시간만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 특약으로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오늘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가 좀 자주 볼 수 있는 특약들을 3가지 묶음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노란색 칸 안에 있는 특약들은 좀 자주 볼 수 있는 특약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임대인과 처음에 계약할 때 좀 꼼꼼하게 서로의 확인이 필요한 것들, 그런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분홍색 칸 안에 있는 이런 특약들은 있으면 좋은 특약입니다.
네, 뭐 계약보다 앞선 담보부채를 임대인이 잡지 않는 것, 당연히 임차인인 나에게 좋은 특약이겠죠. 이런 특약들도 있고, 근데 파란색 안에 있는 특약들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 특약인데요. 요거는 하나씩 좀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연체료 비율은 법정 한도에 따른다라든지, 뭐 15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라든지, 일체의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혹은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 혹은 전입신고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임차인에게 현격하게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사인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마지막 두 개, 전입신고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행 규정으로서 혹시라도 사인했어도 이거는 임차인에게 너무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이미 사인했어도 효력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개는 혹시라도 내가 사인을 했어도 전입신고할 수 있고요.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계약하는 단계에서도 주의해서 본다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이제 겪으신 사례에서 한번 직접 그런 특약을 가지고 사례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를 보시고 내 특약이 좀 특이하다 이러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무조건 주거 상담을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특약을 꼭 꼼꼼히 봐야 하는 것이 이제 또 나중에 나에게 생길 분쟁이나 어려움을 1차 방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인할 때 놓쳤어도 잔금 내기 전이라도 한번 다시 꼼꼼하게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생길 분쟁들을 앞 단계에서 조금이나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가원님, 저희 아까 오픈 채팅방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네. 들어온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제가 한 가지를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까 묵시적 갱신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었어요. 서로 임차인인 말은 안 했지만 그대로 계약서만 쓰고 연장한 것도 묵시적 갱신이 아닌가요? 해주셨어요. 임대인, 임차인이 말은 했지만 계약서 안 쓰고 연장한 것도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조건 변동 없는 계약 갱신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게 뭐 서로 이야기는 나왔어도 뭐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그것도 저희가 뭐 갱신이 이루어졌다. 근데 저희가 사실 갱신이라는 말이 뭐 정확하게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어서 저희가 조건의 변동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갱신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임대인이 무리한 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고 원래의 계약 조건대로 그대로 갱신이 된 것은 저는 잘된 갱신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셨는데요. 바뀐 임대차법에 따르면 2개월 전에 별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네. 아까 제가 기간 말씀드렸죠.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바뀌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혹은 갱신된 계약, 그 이후부터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1개월이라는 숫자가 2개월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 임차인은 2개월 전으로 그 기간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원님이 밑에 질문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2020년 12월 이후 갱신이 됐으면 2개월 전이냐 주신 질문에 12월 11일, 네. 11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주시면서 맞아요. 아까 이야기해 주신 거에 공감을 해주셨어요. 부동산에 집 보여주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임대인 너무 싫네요. 그렇죠. 네. 네. 뭐 비밀번호를 뭐 꼭 알려줘야 됩니까? 여기가 내가 점유하고 사는 동안에는 나의 권리가 있는 집이 맞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나도 좀 원만하게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협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시간에 있겠습니다. 벨 눌러주세요라든지 혹은 주말은 어떠세요? 뭐 이렇게 시간 약속을 잡아본다든지 그렇게 협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뭐 수리수선, 계약기간, 그래서 연결되는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권리를 바로 지킬 수 있도록 임대차 3법,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의 핵심만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민달팽이 유니온 김가원 사무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저희 청년 상담 이용 튜토리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서울 청년센터 광진호랑 배짱님을 만나볼 텐데요. 배짱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배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청년센터 광진호랑 청년지원 매니저 배짱입니다. 일단 처음 진행되는 서울시 청년주거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제가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도 주거 상담을 한 건 접수하고 왔는데, 또 오늘 옆에서 가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참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또 감사의 말씀 전하고 광진오랑의 상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짱님 혹시 주거 상담 한 건 진행하고 오셨다 했는데 내용 잠깐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 상담 저희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정 중에 하나가 접수가 오면은 사전 연락을 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청을 해주셨길래 제가 오기 전에 전화 드려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는 전화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 왔습니다. 와, 잠깐 오늘 말씀해 주실 이야기에 이 주거 상담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까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더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짱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 화면이 보이시죠? 네. 오랑은 청년의 오늘을 함께라는 의미로 서울시에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각 자치구별로 오랑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0개 오랑은 담당 권역을 나누었고 광진 오랑은 중랑 광진 권역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센터 오랑은 저와 같은 청년 지원 매니저가 청년의 삶을 공감하고 개개인에게 정책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청년 정책 종합 지원 센터 공감하고 개개인에게 정책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청년 정책 종합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각 오랑이 공통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각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광진 오랑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랑은 공통사업 중 청년 개인 상황에 맞는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상담 오랑이 있는데요. 어떻게 상담 오랑이 진행되는지 청년 상담 이용 튜토리얼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저희 광진 오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요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대공원역이랑 군자역 사이에 좀 위치해 있어요. 역세권이라고 하죠. 네, 중간에 있어서 찾아오기는 되게 쉬우실 거예요. 현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관은 조금 어렵지만 저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려있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광진오랑 오늘 이야기 나눌 상담오랑 외에도 이러한 주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2시 티톡, 그리고 학생, 직장인 분들도 일과 후에 참여하실 수 있는 7시 티톡. 이때에 좀 같이 또래 청년들과 함께 일상의 고민을 나누고 좀 그 안에서 맞는 정책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2시, 7시 이렇게 오후 시간대에 좀 진행되는 작은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회성이지만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지원 매니저가 큐레이션한 지역의 정보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 우리 동네 정보퐁퐁이 있고요. 네. 광역의 주요 정책이나 상담 때 문의가 많았던 정책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서 저희가 SNS에 업로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카드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청년수당 참여 신청 시에 체크한 희망 정보를 모아서 전달하는 희망 정보 문자도 발송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SNS에 게시된 정책카드 뉴스나 문자로 받은 정보를 보시고 상담 오랑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역 안에서 청년들이 서로 안전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서로 존중하는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5만4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역 청년 창업가들에게 공간, 교육,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지역 자율 사업, 지역 자원과 광진 오랑이 함께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지역 협력망 구축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 상담 이용 튜토리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오랑. 상담 오랑 여기 옆에 토끼가 말하고 있죠. 필요한 정보를 광진 오랑에서 청년 지원 매니저와 함께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토끼가 청년 지원 매니저예요. 신청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상담을 진행하는 청년 지원 매니저는 심리 상담가나 직업 상담가는 아닙니다. 오랑에 상주하면서 청년의 컨디션과 니즈를 기반으로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청년 지원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청년 지원의 전문가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상담 오랑 프로세스를 좀 함께 볼까요? 상담 오랑 신청을 해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지원 매니저가 좀 확인을 하고 사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청년 지원 매니저가 좀 더 여쭙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하나로 정리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좀 다른 고민들이 막 등장하기도 해요. 청년 지원 매니저가 어쨌든 함께 고민을 정리해보고 미리 일정을 좀 확정 짓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상담 진행 전까지 청년 지원 매니저는 신청해 주신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 두는데요. 상담 오랑 진행 당일에 해결하고 싶던 문제가 좀 이러이러한 것이 맞나요? 라고 다시 여쭙고 그에 맞는 그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엉뚱한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안 되잖아요. 희망하신다면 타 기관 연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안내드린 정보는 따로 정리해서 저희가 문자로 따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담 내용을 또 저희가 진행 내용 자체가 좀 내용이 기록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상담 오랑이 같은 주제로 3번까지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제 이전에 어떤 상담을 요청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전달받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기록하고 다음 상담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 오랑 과정을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광진 오랑에서 어떤 상담이 좀 진행되었는지 진행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진 오랑은 지난 4월부터 좀 상담을 진행했어요. 4월부터 6월까지는 희망하는 상담 내용을 최대 2가지 체크하는 응답을 받았고 이후에는 또 1, 2, 3순위 체크해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노쇼나 좀 취소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상담 오랑을 통해서 총 120분 정도를 만나뵌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 순위별로 본다면 좀 1순위는 아무래도 진로 취업, 2순위는 창업 생활 지원, 3순위는 마음 건강 문화예술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고민이 딱 진로 취업에만 있다가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면은 사실 마음 건강이나 주거가 불안정해가지고 진로 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든지 아니면 소속된 커뮤니티가 좀 없어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그런 복합적인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준비할 때 딱 취업 정보만 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생활 지원이나 공간 정보 같이 다른 정보도 좀 같이 전달해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1순위는 또 역시 진로 취업에 체크한 수가 많긴 한데요. 진로 취업에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외에 또 2, 3순위 같이 보시면은 건강, 주거, 경제, 사회적 관계 등에 체크해 주셔서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전달해 드리는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6가지 사례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1순위 진로 취업 관련 상담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취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잊어버리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취업 관련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진로 취업 상담 관련해가지고 구인, 구직, 일자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좀 계셨지만 그 외에 대부분 좀 진로 방향 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한 수당 문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진로 모색 프로그램은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열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자기 이해 심화 과정을 안내드렸었고, 수당으로는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안내해드려가지고 해당하는 건에 신청해 보실 수 있도록 도왔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주거 상담 나왔네요. 네. 주거를 보시면은 서울에 독립해서 살 예정인데 집 구하기가 막막해요. 저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알고 싶습니다. 요즘 전세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던데 청년인 제가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이 주거 상담 접수가 되면은 저희도 서울시 청년주거 상담센터와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나온 이 청년주거 상담 매뉴얼을 참고해가지고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전세대출이나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안내해드렸었습니다. 혹시 더 세부적인 주거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상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혹은 민달팽이 유니온 상담을 통해서 좀 더 해결하실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네, 진로 취업, 주거 외에도 저희 마음 건강에 대한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고. 네, 가족과의 갈등이 잦아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상담을 찾아보긴 했지만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셨어요. 이 경우에는 오랑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청년 마음건강 1:1 심층 상담 마음 있다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왔던 사례인데요.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희망하신다면 이렇게 연계도 돕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례들을 보시면 네, 경제,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혹시 저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보편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일 채용 공제, 그리고 청년 우대형 주택 처녀 통장, 그리고 희망2배 청년 통장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달받은 정보의 양이 너무 많게 느껴지거나 막 와닿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후에 안내해 드린 정보를 좀 천천히 살펴보시고 더 궁금한 것이 생기면 또 상담 오랑 신청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 정보를 체크해 주신 사례도 있었어요. 상담부랑 통해서 좀 지역 내 문화예술 정보를 처음 알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문화원이나 관내 캠퍼스타운의 정보를 좀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렇게 좀 기존에 알고 계신 정보 외에 다른 정보 수집 루트를 미리 좀 여쭤봐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 외의 것을 알려드리니까 좀 더 만족도 높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 여가 활동 사례인데요.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나 네트워크가 있다면 다양한 경험도 쌓고 다른 청년들은 어떤 정책 의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정보도 제공해 주시나요? 네, 모임의 운영보다는 좀 참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커뮤니티, 네트워크들을 알려드렸던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사례를 좀 통해서 상담 오랑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각자의 컨디션과 니즈가 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담은 모두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지원 매니저가 미리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도 있지만 저희가 신청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때마다 관련 정보를 찾아서 전달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음 신청서 같이 보시면은 네. 신청서 여기 틀어주시면은 청년 정책 많다는데 나랑 맞는 정책은 뭘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싶어. 뭔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는데 누구랑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내용과 함께 명확한 궁금증이 없어도 된다.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신청서에 담겨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담 오랑에서 청년 지원 매니저와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내게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맞는 정책인지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상담 이용 튜토리얼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두 분도 같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오랑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광진 오랑에서 진행되는 상담 오랑의 전반적인 내용 소개였습니다. 이외에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네,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연락처랑 인스타 계정이랑 뭐 메일 이렇게 있으니까요. 저희 그쪽으로 또 문의해 주시면은 뭐 상담 오랑뿐만 아니라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주거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아까 상담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한 120분 정도를 만나 뵙다고 했고, 총 3번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백장님이 맡으셨던 상담 중에서 조금 뭐 기억나는 사례 있으신가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조금 더 주거에 관한 더 자세한 상담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명칭 자체가 종합 상담이다 보니까 정말 복합적인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사례를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대부분 복합적으로 정말 마음 건강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뭐 진로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좀 여러 가지가 결합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정말 이거 하나 좀 해결된다고 해서 단숨에 해결되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런 사례들을 조금 함께 지형 연계를 해볼 수 있으면 그런 연계까지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복지기관이나 이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분의 집에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역에서 좀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혹시 신청 자체가 어려우시다면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게 돕는 그런 일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배짱님. 그러면 배짱님도 저희 실시간 채팅 한 번만 봐볼게요. 저희 한번 남겨주신 질문이, 저도 2시 티톡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직장인을 위한 7시 티톡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가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혹시 여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저희가 초반에는 2시 티톡만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의견을 통해서 7시 티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좀 7시 티톡 통해서 좀 저녁 시간대에도 참여하실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금 홍보를 될까요? 저희가 필름 카메라를 통해서 하는 7시 티톡이 2시 티톡과 7시 티톡 한 날에 진행되는 게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한 달에 뭐 한두 번씩은 7시 티톡 함께 홍보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사시는 우리. 맞아요. 저도 광진구 살거든요. 저도 함께 이분과 만나뵐 수 있으면 배짱님도 함께 다시 한번 만나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느덧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오랑에서도 뭐 진로, 취업, 마음 건강 이렇게 다양한 종합 상담과 함께 지역 연계까지 그 외에 다양한 뭐 서울 청년센터 오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배짱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함께 참여해주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쉽게 질문을 놓친 분들이 계세요. 지금 질문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저희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의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인 서울주거상담이나 또는 저희 센터 블로그에도 조금 다양한 정보의 글이 올라가 있으니 그거 꼭 참고 바라고요. 그럼 릴레이 온라인 상담 박람회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남은 노동, 주거정책, 법률, 이 온라인 상담도 많은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지금까지 청년주거상담센터 달렸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